신범철 박사님과 지난 1년간의 남북관계와 북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1년을 쭉 이제 돌이켜 보면서 북한을 생각해 보니까 김정은이가 죽었다, 혼수 상태다, 아니다, 뭐 이거 갖고서 몇 개월을 코끼리 잡듯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김정은의 건강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국정원에서 상당히 민감한 내용을 묘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통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통치 스트레스. 이게 이제 근원을 따지면 아마 하노이 정상회담의 후유증이라고 보는데 아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져서 제재도 완화되고 자기도 정상국가의 리더로서 세계 무대에 좀 나가고 이런 걸 기대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떠날 때 떠들썩하게 그렇죠.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서 뭐 30몇 시간 걸쳐서 쫙 시위하듯이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판이 깨지면서 그 다음날 김정은의 모습은요, 일단 베트남에서 행적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오전 행사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오후 행사에 나타났는데 술을 엄청나게 먹었는지 얼굴이 붓고 잠이 덜 깬 모습. 오후 행사였는데도 그만큼 충격이 있었던 것 같다. 그 이후에 북한이 한국 정부를 과도하게 비난을 해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이 문재인 정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할 정도로 뭐 다 들으셨지만 뭐 가을 뻐꾸기니 삶은 소 거기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난을 해왔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못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경제는 제재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지니까 김정은이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고 국정에서 거리를 둔 것 같아요. 그 하노이 노딜 이런 트럼프가 김정은의 그 달콤한 그 환상 이거를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렸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저는 하노이 노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하노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요. 북한은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갔을 거예요. 그 책임은, 그 역사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 된다고 봤는데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을 선택함으로 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주의를 얻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 하노이 노딜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른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대다수의 전문가와 정치인과 언론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노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나온 영어가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게 미국의 여론이 되었죠. 3월 달에. 그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요,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실은 섣부른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 해서 한국 정치에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그 다음날 있는 한국의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을 만난 것은 잘못인데 그래도 적어도 자기 중심은 지켰다. 그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기초해서 나쁜 거래는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전략을 바꿨냐? 처음에는 2018년에는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설득을 그렇게 해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비핵화의 기대감을 가지고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될 이후에는요. 비핵화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내 임기 동안 북한이 도발만 안 하게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의 3단 논법이 나와요. 트럼프의 3단 논법이 뭐냐. 내가 정상회담을 해서 전쟁을 막았다. 그리고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 그래서 결론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 도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도 보면 거기에 끌려왔던 거예요.
도발을 못했어요. 아하. 사실은 ICBM이나 이런 거 발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또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특히 금년도 대선 이전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 미국 대통령이 먼저 관계가 좋다고 하니까 그걸 먼저 깨기가 그랬는지 도발은 하지 않았다. 그럼 역시 협상의 대가 나온 면모를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예. 근데 이제 김정은 보면 이제 통치 스트레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노이 노딜까지 갔는데 이 사람의 건강 상태는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건강이 안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다리 쩔뚝거리면서 다녔던 그 이제 영상들도 예.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젊은 나이에 최고 권력자가 됐고 그 권력의 정당성을 혈통, 아버지, 특히 할아버지, 김일성의 혈통이라는 것에서 끌어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닮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할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리하게 짧은 시간 안에 살을 찌웠다. 그리고 김일성과 비슷한 외모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래서 이게 건강에 결정적인 그 부작용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이 대체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예.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저도 거기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김정은의 행보 자체가 2013년부터는 완전히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한 거죠. 우리 뭐 내년 1월 1월에 신년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있는데 2013년부터는 김정일 시대에는요, 김정일이 나오는 거를 별로 꺼려해서 신년사를 공동 사설로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신문, 군보, 청년보 그 3대 공동 사설로 이렇게 했는데 2013년부터 김정은이 할아버지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복장도 할아버지 입었던 옷 가지고 나오고 또 안경도 할아버지 썼던 것과 유사한 스타일로 하고 몸집도 불리고. 또 그게 유치한데 먹히나 봐. 북한에는. 그 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요 우리식으로 민주주의 체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여전히 과거 이씨 조선과 같은 전제주의적 체제가 이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막 백마 타고 막 달리는 장면을 보여주면 북한 그렇죠. 주민들이 와 하나 봐. 예. 그리고 김정은이 가면은 꽃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야지 정상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체제다. 그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와 같은 민주 체제라고 보면요 대북 정책을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김일성이도 정권 잡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단하잖아요. 숙청하잖아요. 가까운 사람들 전부 다. 이 김정은이도 그걸 그대로 답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완전히 자기와 적대적인 세력이라든가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은 과감하게 처형하거나 살해를 했죠. 대표적인 것이 장성택이고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이복형인 김정남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했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진 않았음에도 그것을 보면은 그 총참모장하던 리영호 같은 경우가 그랬죠. 완전히 제거를 해서 완전히 권력에서 떼내버렸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대 교체를 단행해요. 그럼 지금 황병서, 리영호가 다 지금 제거된 상태입니까? 황병서는 제거되진 않았어요. 황병서는 다시 지금 소장 계급인가 닫고 그러니까 직급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 몸조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영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위험한 세력들은 슬슬 떨어뜨려냈고 그러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세력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세대 교체가 많이 됐어요. 북한도. 제가 김정은이 2011년 12월 30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최고사령관에 오르고 12년부터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보면 만 8년이 됐잖아요. 만 8년 동안 세대 교체가 상당히 됐고 그래서 지금 보면 총리도 박봉주가 아닌 김덕훈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룡화 같은 경우에도 상당 기간 실세로서 있었지만 지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발 물러서 있고 그리고 김여정을 갖다가 등용하면서 김여정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건 저도 국정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8월 23일인가요? 발표를 하면서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선 위임 통치였죠. 네, 위임 통치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나갔다고 봐요. 김여정이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통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건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있으면서 좀 쉬거나 놀거나만 한다는 정도를 나 좀 쉬고 올 테니까 네가 대신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그리고 보고도 잘 안 받고 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 벌써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뭐하냐 그러지만 그게 가능한 체제고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우리의 휴민트 등을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통치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일하기 싫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지시했겠어요? 김여정한테 지시한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누구하고 상의해서 처리해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김여정의 힘이 세 보인 거지만 2인자는 될 수가 없죠. 김정은이 멀쩡한다고 하면.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요. 4월과 5월은 이상이 있었다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봅니다. 5월, 4월, 5월. 예, 그때 김일성 생일 예. 4월 15일 태양절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우리 언론이 태양절이다 하는 것도 좀 웃겨요, 사실은. 뭐 태양절 위대한 명절입니까? 아니지, 그냥 김정일 생일이라고 하면 된다고 보는데, 김일성 생일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고유명사처럼 쓰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배를 안 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을. 그거는 거의 북한 체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자기가 자기 통치력의 근원을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서 모방해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건 이상하고 그 즈음에 행보가 거의 나타나질 않았어요. 무언가 이상이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정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갔냐? 그때 뭐 프랑스 쪽에 십장병 전문의가 급하게 갔다 뭐 이런 뭐 그런 설이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고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행보를 보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정무를 돌보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북한 체제 뭐 흔히 얘기했잖아요.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 성형수술.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과거도 있고 그런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온 정보를 종합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국시대에 있었던 각계무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신본철 박사님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건 아니지만 정무를 집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도 아니다. 다만 통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예컨대 대남 메시지나 이런 데 있어서 제일 지가 믿을 만한 김여정이 정도한테 약간 제한적으로 위임한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안정적이고 공고화됐다. 그렇죠. 안정적이라고 일견 보인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요,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거는 아주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불만 있는 사람이 방아쇠만 당기면 저 체제는 붕괴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견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재도 그 수준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지금은 이제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ICBM 같은 거를 또는 SLBM 같은 거를 이렇게 실험을 하거나 이러질 않아서 상대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지금 긴장 상태가 약간 지금 이게 톤다운 돼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언제 어떤 형태로 군사 긴장이 확 도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 검토되고 있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게 늘 따라다닙니다. 이게 뭐 최후의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가장 비용이 덜 드는,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군사 기술적으로만 보면 일단 작전을 실행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건 사실은 그것을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정이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합쳐져야 돼요. 첫 번째, 김정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할 수 있어야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때 때마침 그 참수작전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또 계속해서 이동도 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전력만으로는 참수작전 쉽지 않습니다. F-35 갖고 있다고 하지만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 있을 때 그거를 뚫고 완전히 폭발할 수 있냐? 그거에는 의문이 제기돼요. 사실은. 한국 전력 말고 미국 전력. 미국 전력은 이제 전술핵 같은 것도 가능한데 전술핵은 아시아에 배치하지 않고 있어요. 유사시가 돼서 괌이나 이쪽으로 전개한다면은 참수작전의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로 우리가 좁혀질 수는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벙커버스트,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가 참수작전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무언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그땐 김정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숨겠죠. 제일 밑으로 그렇죠. 숨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뚫고 들어갈 정도면은,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새로 개발했다는 벙커버스트에 전술핵을 탑재한 그러한 미사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때마침 이제 전개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승인할 정도라면은 사실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이것은 작전의 성공률이 100%에 가깝다고 확신을 할 때만 가능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으로 보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 따라서 뭐 그 상황이라면은 참수작전을 전개한다고 하면은 중간 정도 이상의 확률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참수작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은 거꾸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징후가 우리에게 강하게 포착됐을 때, 그때가 아니면 참수작전은 실행하기가 그야말로 어렵다. 마지막 칼이다. 그렇죠. 예. 너무나도 작전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최근에 그 중동에서 뭐 드론을 이용한 표적 네. 제거 이런 게 한 두어 번인가 있었죠. 네. 예, 그 이제 미국에 의해서라고 이제 설명이 하고 한 번은 뭐 이스라엘에서 했다고 추정되는 거죠. 과학자는. 예. 혁명수비대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단독 작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무슨 과학자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안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참수 작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거나 또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 보복당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핵과 비핵의 차이는요, 핵무기가 없다면은 결국에 그 전쟁은 적어도 전쟁의 승패는 미국이 최소한 적어도 100명 이내의 인명살상으로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의 전쟁의 승패는 초반에 다 결정되잖아요. 그것으로 미국의 뛰어난 공군력으로 저쪽을 다 초토화시키잖아요. 첫 번째 타겟은 어디예요?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그거를 갖다가 이틀 정도면 다 마비시켜요. 한국에서도 전쟁을 하면은 아마 이틀 48시간이면 북한의 방공망과 북한의 지휘통제 능력은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냐? 핵무기가 있다면 그 이틀 사이에 핵무기가 몇 발 날아온다면 그 전쟁은 수행할 수가 없어요. 미사일 방어로 잡을 수가 있으면 좋지만 뚫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수만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0%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0.1% 또는 1%라도 이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이런 작전을 전개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 수준에서는 그러한 작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으로 발발되지 못하거나 핵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은 건, 전면전 발발하는 건 이란이 너무나도 잘 알죠. 자기가 진다는 거. 핵은 이란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북한과 같은 경우에도 전면전식으로는 안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을 더 면밀히 주시해야 되는 거죠. 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남한에 자기가 적화시킬 그 대상인 남한에 5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는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개입하고 싶겠죠. 쉽겠죠.
네, 개입을 하고 싶지만 참는다? 아니면 개입할 수 있다면 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개입하겠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7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북한의 제1호 명령이 남한을 적화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가장 북한으로서는 이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전략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선 과정에서 개입을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해온 것이 뭐 어떻게 선거를 조작했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어떻게 해왔냐면은 과거에는 여론 조성을 했겠죠.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고정 간첩들을 통해서 또는 좌파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반정부 활동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정원에 인터넷 댓글 부대가 만들어진 거는요. 그런 북한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댓글 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북한이 공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확인했기 때문에 대처하는 네. 거지.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댓글을 달렸다. 그게 몇 %도 안 돼요. 10%, 5%도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의 그런 댓글로 인해서 지금 어땠어요? 그 부대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어때요? 더더욱 자유롭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는 다음 선거에는 더 세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성호 TV 댓글창에 북한 간첩이 와서 지금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또 얼마나 교묘하면요. 이건 제가 예전에 국정원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네. 뭐냐? 한국에서 이렇게 해도 안 해요. 이게 북한에서도 안 하고 중국에서 가서 해서 중국에서 하면 중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IP가 안 떠요. 독일을 갔다가 독일에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 갔다가 그 나라에서 다시 남미 갔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 행적을 추적하려면은요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거기를 급습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다 치고 빠져 있죠. 이게 이를테면 북한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뚱맞게 이게 북한이 하는 거다라고 다 티나게 하질 않아요.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제 글을 쓰고 뭐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비판을 늦추질 않았어요. 민주화 운동 하는 것하고 북한 추종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이 그게 굉장히 이게 막 껄끄러웠나 봐요. 예. 그래갖고 어느 날 근데 그거를 이제 저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중앙방송에서 고성국이란 소장 정치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다 하면서 막 좋게 표현을 해서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방송을 녹취하잖아요. 우리 예, 정보기관이. 고성국이라는 자를 북한이 칭찬을 해줬네? 그럼 저는 이 정보기관, 그렇죠. 요시찰 인물이 그 순간 그렇죠. 되는 거야. 되는 거죠. 완전 쓰리쿠션으로. 아주 교묘해요.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심리전, 선전선동은요, 북한이 정말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받을 때는 선전선동부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김정은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군 쪽으로 바로 갔다고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죠. 역으로 우리도 만약에 북한이 정상적으로 선거를 하는 나라라면 선거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 좀 더 괜찮은 세력이 되기를 바라겠지, 마음은. 그렇죠. 예. 일단 그런 바라는 마음도 없으면 이상하잖아. 네.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좀 영향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지. 하겠죠. 이게 대북 파트의 책임이잖아. 그렇죠.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정원에서는 그런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북한은 늘 남한 정치,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런 관심과 개입이 가능하면 개입을 해왔다. 또는 마땅히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걸 전제로 1년 3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에 북한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대북 정책을 하는 정치 세력을 네. 첫째 비난한다. 그들은 민족 대결 세력이고 친미고 친일이다. 이런 논리로 하는 거죠. 그들의 공격 방식이. 네. 그런 식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인터넷 댓글이라든가 또는 유력 인사를 갖다가
자신들이 섭외해서 그런 발언을 하게 만드는 것이 북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일 거라고 봐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들에서도 여러 후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친북적인 후보를 지원하겠죠. 그런 역할을 또 하겠죠. 그리고 최종 후보가 1대1로 붙으면 누구를 지원할지는 안 봐도 뻔하게 그렇게 하겠죠. 친북이니까 지지한다고는 안 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합니다. 뭐냐. 이런 SNS가 아예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이면 그렇죠. 뭐, 인터넷도 없을 때. 그때는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론을 통하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언론을 통한 여론 왜곡이라는 거는 극히 힘들었어요. 예, 한계가 있죠. 예,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금방 드러나고 또 파급 효과도 크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SNS 시대고 누구나 다 익명성 속에서 무한정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고 국경이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SNS의 여론이 곧바로 정치에 반영이 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청와대 게시판이 맨날 도배되잖아요. 네. 누구 잘라라, 누구 어떻게 해라. 이 여론이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인지 아니면 무슨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따른 이 조직적인 작업의 결과인지 북한 해커 부대의 장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해커의 공격이었다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보니까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 네, 기술적으로. 예. 모든 IP를 추적하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한 6개월쯤 후에 이게 북한의 해커 공격이었다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진짜 여론과 이런 북한의 이 공격, 또는 이 북한의 전략에 따른 이 분열 책동,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익에 기초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말장난이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요, 상황을 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북한도 같은 생각이었겠죠.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 세력은 나쁜 세력이다, 부패에 있다, 그리고 기득권이다, 친미다, 친일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온 것이 지난 20년의 북한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좌파 세력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공격을 해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였던 거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라는 건 저는 돌이켜보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싸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고 하면서 거기에 통합적으로 대응을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 여론에 당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이 현실인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자유우파 세력이 뭉쳐야 돼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아니면 그 안에서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든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상식을 가진 선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진짜 뉴스를 양산해내고 거기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냄으로써 저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야, 그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교묘하게 말을 만드는 사람들이 쟤 이상해. 이렇게 만드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1년 반 동안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성국 TV를 좋아해요.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주사파 세력이 있습니다. 586 주사파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종북주의자들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포섭되어서 진짜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과 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낙엽잎 타고 나뭇잎 타고 압록강 건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어서 일본 놈들을 혼내줬다더라, 이런 그 거짓말이 괜히 통쾌해서 그냥 좋아하는, 따르는 이런 진짜 뭘 잘 모르는 종북 주사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종북 주사파들은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만 살게 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다 돌아온다고 봅니다.
예, 그게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데려다 주면 돼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일단 논외로 하고 북한 노동당에서 훈련받고 그 정찰조가 내려보내서 여기 내려와서 고정간첩 보통 10년 이상씩 잠복하잖아요. 정체 드러내지 않고 우리 사회에 자리 뿌리박기 위해서 성실한 그 회사원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10년, 20년씩 있으면서 고정간첩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게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북에 남겨놓고 온 자기네 가족도 걸려 있고.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고정간첩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 가족은 잘 먹고 잘 살잖아. 예. 이게 배신하면은 다 같이 아우지 가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는 진짜 이게 압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몇 명쯤 됩니까? 알 수 없죠. 예전에 황장엽 비서 고정간첩들이 고정간첩이 수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황장엽 비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건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근데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는 동안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 고정간첩이 더 잘 먹고 잘 살겠죠. 그렇지, 그거야.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탈로가 났을 때 자기가 피해를 보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저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엮여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 엮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도 아주 예외적으로 간첩 가끔 잡아요. 가끔 잡지.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갖다가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북한 문제를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같아요. 워낙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게 마치 모든 것인 양 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까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람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여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 황장엽 비서가 그때 5만인가 그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무렵이죠. 그 무렵에 저도 진짜 걱정되잖아요. 황장엽 비서 얘기대로 5만 명의 고정간첩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당시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정말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그 사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5년 전 일입니다. 그 사람 말이 이게 고정간첩이 내려와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공작비가 안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공작비가 온대. 그렇겠지. 북한도 바보들이 그렇겠죠. 아닌데. 예?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뭐 정해진 날, 매일 저녁이거나 또는 일주일에 2번이거나 날짜 정해놓고 북쪽에다가 단파로 송신을 한대요. 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 고정간첩은 아직 작동 중이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얼마 또는 뭐 분기별로 얼마 공작금이라고 하는 걸 내보내면 이게 이제 일 안 하고 버는 돈이니까 이게 생계형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파 송신하는 거를 대개 확인하면 서울에 몇 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하는지를 대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파는 대개 포착이 된대요. 정확하게 이 단파가 서대문구 연희동 몇 동 몇 호 이렇게는 안 되지만 대개 그 근처는 파악이 된대. 몇 개 정도가 그러면 단파가 송신되냐, 발사되냐 그랬더니 하룻밤에 35,00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당시에. 그렇게 많대요. 네, 많대요. 그러니까 황장엽 비서의 얘기가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야. 거의 근사치네. 서울에서 35,000이면. 예. 그리고 주로 서울에 모여 있대요. 근데 참. 예. 근데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의 비용을 북한이 댈 수가 없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많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되네요. 제가 그 정도까지는. 저는
설마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을까 생각은 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는 저도 거거든요. 당시에 기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얘기니까 제가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네. 그냥 이런 얘기를 제가 25년 전에 들은 적이 있다. 네. 근데 황장엽 비서가 얘기했던 5만 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예. 얼추 비슷한 숫자가 그때 나오더라. 예,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북한에서 얘기고 이 좌파들도 선거에 북한 변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지방선거 때 그랬지. 그러니까 평화 프레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있지도 않은 그렇죠. 평화 프레임을 가지고. 그러면 1년 3개월 후 대선 때 이 좌파들이 그 짓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하려고 하겠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상회담이죠. 뭐. 아, 또 정상회담. 예, 왜냐하면은요, 이게 수위가 다 강도가 다른 거죠. 정상회담으로 해서 지지율이 막 80% 이렇게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니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일종의 양치기 소년 효과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은 1차 정상회담 때 한 80몇 프로, 2차 정상회담 할 때는 조금 줄어들었더라고요. 70몇 프로. 3차 정상회담 할 때는 60몇 프로. 이렇게 지지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봐서는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80%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제 현명하신 거죠. 그 신 박사님. 예. 이번에 정상회담 한다 그러면 20%대로 떨어질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또 정상회담이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양치기 효과는 있다고 봐요. 양치기 소년 효과는. 그런데 아무래도 정상회담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통일부 장관 정도 만나서 또는 거기 실장급 실무회담이나 뭐 미국의 대북정책 대표하고 북한의 뭐 최선희 정도 만나서는 대선에 영향을 별로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또는 뭐 민주당 측에서는 만약에 몰라요, 악의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 좌파라고 얘기할게요. 좌파 측에서는 그런 정상회담을 함으로 해서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 평화가 실체적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수반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벤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그 가능성이 현실화되기에는 저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 할 수 할지도 있지. 몰라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이라고 할게요. 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보면요, 대화는 많이 할 거예요. 실무 대화는. 그렇지만 정상회담은 본인 스스로 성과를 내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빅 이벤트를 개최하기는 더 어려워질 알겠습니다.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나저나 저 흉물스러운 저 도보다리는 빨리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벤치 저는 있잖아, 벤치.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놔둬야 돼요? 그래서 그 교훈을 얻어야 무슨 돼요. 짓을 했는지. 쇼하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이 그런 거 되네. 허물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도 북한이 안 변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그런 그래도 너무 보기 싫어. 그 시퍼런 그 벤치가 뭐야 도대체.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평화라고 이야기했지만 북한과 관계 개선해서 지지율 오르면 그게 평화라고 착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12시간 생방송을 위해서 신범출 박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직 그 다른 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좀 더 해야 되는데. 예, 뭐 좋습니다. 예. 아니, 나 시간 맞춰서 딱 끝냈는데 4시 40분 하냐? 다음 분이 누구세요? 조은희 구청장. 예. 네, 서울시장 예. 선거운동하느라고 좀 바쁜 모양이죠. 예. 잠깐만요. 그래요. 할 얘기를 다 했는데 뭔 얘기를 더 올해를 하라고? 돌아보려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올해 반드시 올해 한 해를 회고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이모 씨 살해 사건 그리고 대북전단 금지법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외교나 대북 정책의 기본을 흐트렸다고 봐요. 뭐냐면 북한이 우리의 국익을 침해했어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우리 정부 재산입니다. 공무원이 씨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생명권을 침해했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 조치가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올해 한 해가 아니라 내년 아니면 10년 후 지금 일본 정부 뭐 일본 이야기하면 우리는 맨날 비판이 앞서지만 납치자 문제 아직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렇지. 미국 같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프랑스, 영국 다 그랬을 거예요. 심지어 베트남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지금 덮어놓고 넘어가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뭐 백신, 우리도 못 구한 백신을 갖다가 뭐 북한과 나눠 맞는다. 계속 북한에 지원 못해서 그런 얘기 그래. 하잖아요. 이래선 안 된다는 거죠. 그- 책임 추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오이사 조치가 나오게 된 건 박광자 씨 피격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북한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으나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중단이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해야 된다라고 압박은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광자씨 사건 이후에 남북 관계가 그래서 경색됐던 거고 우리가 그것을 감수한 거 아니에요. 예. 그 과정에서 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도 봤지만 그거 정부가 보전해 준다.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서 버티잖아요. 박광자라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그만큼 무거운 거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그 해수부 공무원 단 한 사람이지만 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무거움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통일부 안에선 계속 문제 제기가 됐었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네.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건 저도 반대를 해요. 왜냐면 그거는 접경지에서 그랬을 경우 네. 자칫 충돌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많은 분들은 비공개로 해요. 근데 왜 그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결국 북한을 위한 정책이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고 그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 때는 더더욱 조심했어야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북 전단을 보내는 분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능하면 법으로 안 해도 돼요. 그 지역에 있던 뭐 행정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 활동을 자제시키면 아니, 충분한- 시민사회 단체니까 그렇죠. 시민사회 단체와 협조를 정부가 하면 되는 거죠. 협의해서 예.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예. 예. 그거를 법률로 제정해서 지금 한국 사회만 분열시킨 게 아니라요. 음.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망신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예. 정말로 비극적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예.